어머님, 제가 귀가 먹은 게 아니에요. 눈이 멀지도 않았고요. 지난 10년 동안 어머님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신 거, 이 집안 뼛속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너 지금 감히 시어미 앞에서 눈을 그렇게 떠? 네가 온천 물줄기 좀 잡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거실벽을 때렸지만 내 심장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손에 든 두 장의 서류. 하나는 형님 친정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금융권 최종 통지서였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비웃으시던 그 쓸모없는 선산의 대기업 개발 계약서였다. 네, 눈에 뵈는 게 없네요. 이제 이 집안에서 부자는 저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지옥 같았던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명절날 시댁의 주방은 언제나 나만의 독방이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려도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 곳. 어머, 동서. 그것 좀 이쪽으로 넘겨봐. 나 손에 물 묻히기 싫은 거 알잖아. 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새로 산 다이아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턱짓으로 나를 부렸다. 친정이 대기업 협력업체를 한답시고 기세가 등등한 형님은 시댁에 올 때마다 여왕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 옆에서 과일을 깎아 입에 넣어주며 연신 싱글벙글하셨다. 우리 큰애는 손이 고와서 이런 험한 일 하면 안 되지. 야, 둘째야. 너는 손이 맵자니까 전 좀 더 노릇하게 지져와라. 시아버님 생전에 좋아하시던 거라 신경 좀 써야 해. 내 손은 원래부터 거칠었던 게 아니다. 나도 친정에서는 귀한 딸이었고 낮에는 남편과 작은 유틸리티 앱 개발 회사를 꾸려가며 밤낮 없이 일하는 워킹맘이었다. 하지만 이 집안에만 들어오면 나는 그저 돈 못 벌어오는 흙수저 며느리이자 공짜 일꾼일 뿐이었다. 어머님, 저 어제 새벽까지 앱 출시 때문에 밤샘 작업을 해서 머리가 조금 어지러운데요. 점만 붙이고 잠시 쉬어도 될까요? 살짝 밀려오는 현기증에 싱크대를 붙잡으며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썹이 단숨에 치켜 올라갔다. 쉬긴 뭘 쉬어. 남들 다 하는 일 하면서 혼자 윤하는. 내가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구석에서 정체 모를 컴퓨터 만지면서 무슨 대단한 유세냐? 돈을 형님처럼 몇 억씩 턱턱 붙여주길 해. 뭐래? 집구석에서 하는 정체 모를 일이라니. 우리가 개발한 유틸리티 앱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며 다운로드 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설명해봐야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터였다. 어머니, 그래도 동서 고생하는데 좀 쉬게 해줘요. 나중에 우리 친정 아버지가 시아버님 유산 정리할 때 변호사 소개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형님이 짐진 나를 위하는 척 뱉은 말의 본질은 결국 돈 자랑이었다. 시아버님이 남기신 유산. 그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아유,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지. 암 유산 정리는 법대로 확실하게 해야지. 아무렴. 시어머니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형님의 손을 꼭 잡았다. 주방 불빛 아래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다 타들어가는 전을 뒤집으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가 개발 중인 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 수치도 끝날 거다라며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는 법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내 앞에 던져진 봉투 하나가 내 삶의 모든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게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 명세서다. 다들 확인해라. 시어머니가 내놓은 종이에는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과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 그리고
시골 경북 영주의 깊은 산속에 있는 쓸모없는 선산과 작은 노포 가게 하나가 적혀 있었다. 큰애는 아무래도 사업도 크게 하고 앞으로 집안을 일으켜야 하니까 강남 상가랑 이 아파트를 물려주기로 했다. 너희도 불만 없지?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회사 운영하면서 대출금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형님네만 다 주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어머, 서방님,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동선에는 그 이상한 컴퓨터 일 하느라 돈도 안 되는데 상가 관리할 능력이나 돼요? 형님이 코방귀를 뀌며 말을 가로챘다. 시어머니는 아예 쐐기를 박듯 나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둘째, 너희한테는 저기 영주에 있는 쓸모없는 선산이랑 아버지가 하던 다 쓰러져가는 녹그릇 노포가게 처분권을 주마. 그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라. 선산 뒤쪽은 다 돌산이라 팔리지도 않고 가게는 빚만 안 남으면 다행이니까 알아서 정리해. 가슴이 턱 막혔다. 사실상 우리 부부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를 던져주고 알짜배기 재산은 전부 큰아들네로 넘기겠다는 뜻이었다. 남편의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려갔다.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내 손에 억지로 인감도장 서류를 쥐어주었다. 너희가 이 집안에 기여한 게 뭐가 있냐? 돈 한 푼 안 보태면서 권리만 주장하려고 들어?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고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도 마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10년 동안 참아온 서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삼켰던 눈물들이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었다. 그래,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 도장이 당신들의 파멸을 부르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형님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시어머니는 안도하며 서류를 챙겼다. 시댁을 나오는 길, 밤바람이 무척이나 차가웠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지독할 정도로 맑아졌다.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남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아니, 당신 잘못 없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에게 준 그 쓰레기가 진짜 쓰레기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거야. 다음날 새벽 나는 남편과 함께 아버님이 남기신 영주의 노포가게로 향했다. 다 쓰러져가는 외관을 보며 한숨을 쉬던 그때 가게 안쪽에서 낯선 노신사 한 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주 시내 구석에 자리 잡은 가게는 먼지가 자욱했다. 시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녹그릇을 만드셨던 곳이지만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에 밀려 손님이 끊긴 지 오래된 간판이 애처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 먼지 쌓인 카운터 앞에 고급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다. 자네들이 김영감의 둘째 아들 부부인가? 노신사는 자신을 시아버님의 오랜 친구이자 국내 최대의 전통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을 전하러 왔다고 했다. 김영감이 생전에 늘 안타까워했지. 큰아들은 돈만 밝혀서 이 가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고 둘째 며느리가 영리하고 심성이 고우니 이 가게를 꼭 살려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네. 그래서 나한테 이 비법 서적을 전해달라 하더군. 그가 내민 것은 빛바랜 가죽 노트였다. 안에는 녹그릇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살려내는 열처리 공법과 아버님만의 동문 비법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스쳤다. 우리가 개발하던 유틸리티 앱의 핵심 기술인 3D 렌더링 최적화 툴을
여기에 접목하면 어떨까? 여보, 전통 유기를 현대적인 주방에 맞게 리디자인하는 거야. 우리가 가진 모바일 플랫폼 기술로 온라인 브랜딩을 하고 펀딩을 오픈하자. 나는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낮에는 먼지 쌓인 작업장에서 아버님의 비법대로 녹그릇을 닦고 연구했고, 밤에는 노트북 앞에 앉아 4070 주부들의 감성을 저격할 스토리텔링 마케팅 페이지를 제작했다.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 세월을 담은 유기고집이라는 콘셉트로 짧은 영상 릴스를 찍어 올리기 시작했다. 동서, 요새 시골 구석에서 그릇 닦느라 고생이 많네.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도 안 나오더만 차라리 우리 친정회사 밑에서 청소 일이라도 할래? 내가 자리 하나 알아봐 줄 수 있는데. 형님에게서 온 조롱 섞인 문자는 가볍게 무시했다. 그들이 비웃는 동안 내 영상의 조회수는 1만, 5만, 어느새 50만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한 방짜유기 세트는 오픈 1시간 만에 완판되었고 선주문만 수억 원이 밀려들었다. 여보, 대박이야. 1차 정산 금액만 벌써 우리 대출금 다 갚고도 남을 수준이야. 남편이 모니터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 형님의 콧대를 꺾어줄 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성공의 기쁨도 잠시, 영주시청 개발과에서 날아온 한 통의 공문이 내 심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공문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양도받은 선산구역이 정부의 신도시 외곽국가산업단지 및 대규모 온천 관광 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비밀 정보였다. 토지 보상금만 수십억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님이 이 타이밍을 알고 계셨던 걸까? 남편은 손을 떨었다.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이 정보가 시어머니와 형님의 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시댁에서 급하게 호출이 왔다. 평소라면 주방으로 직행했을 나를 시어머니는 웬일인지 거실 상석에 앉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 왔냐? 요새 그 그릇 장사인가 뭔가가 잘 된다면서?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어. 너희한테 그 가게를 준 보람이 있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칭찬에 소름이 돋았다. 옆에 앉은 형님의 표정은 이상하게 어두웠고 손을 초조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무언가 분위기가 묘했다. 어머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내가 차갑게 묻자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내 손을 잡았다. 다름이 아니라 큰애네 친정사업이 요즘 조금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막혀서 말이다. 강남 상가를 급하게 처분해야 할 것 같은데 양도세 문제가 복잡해서 말이지. 너희가 받은 영주 선산 명의를 잠깐만 형님 앞으로 돌려놓으면 안 되겠니? 세금 좀 아끼고 나서 바로 돌려주마.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명의를 돌린다니. 나는 단번에 간파했다. 이 인간들, 이미 선산 개발 정보를 어디선가 흘려들은 것이 분명했다. 형님의 친정이 흔들린다는 말도 예사롭지 않았다. 어머님, 그건 불법 명의 신탁이라 저희 회사에도 큰 타격이 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다. 잡고 있던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인연이 머리가 좀 크더니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도장 찍었어도 그 선산은 원래 이 집안 재산이야. 큰아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굴러들어온 돌멩이 같은 게 어디서 욕심을 부려. 형님 역시 눈을 부릅뜨며 나를 위협했다. 동서, 좋게 말할 때 서류 넘겨. 안 그러면
서방님 회사 투자자들한테 압력 넣어서 당장 부도나게 만들 테니까. 우리 친정 파워 알잖아. 그들의 협박은 상상 이상으로 구체적이었다. 나는 직감했다. 이들이 단순히 선산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를 완전히 매장하기 위한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덫은 이미 우리 회사 목전까지 다가와 있었다. 시댁을 나오자마자 우리 회사 재무이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유틸리티 앱 핵심 서버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고 동시에 주요 투자사 두 곳에서 갑자기 투자금 회수 통보를 해왔습니다. 배우를 알아보니 한성정밀입니다. 한성정밀. 바로 형님의 친정 회사였다. 형님은 말로만 협박한 게 아니었다. 자신의 친정 권력을 이용해 우리 회사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과 서버 유지비가 막히면 우리가 공들여 키운 녹그릇 브랜드와 모바일 플랫폼은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위기였다. 여보, 어떡하지? 투자사들이 형님네 압박 때문에 전화를 아예 안 받아. 남편은 멘탈이 무너져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 역시 눈앞이 캄캄해졌다. 돈이 도는 길목을 정확히 차단하는 저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다. 이대로 무릎을 꿇으면 평생을 그들의 발밑에서 개처럼 살아야 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아버님의 친구였던 재단 이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다. 이사장님, 제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금융권 인맥이 있으신가요? 제 모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영감의 며느리답군. 당차네. 마침 한성정밀의 주거래 은행장이 내 고등학교 후배라네. 그런데 내가 알아본 바로는 한성정밀이 지금 자네 회사를 공격할 여력이 없을 텐데 그 회사 이미 내부 횡령으로 침몰하는 난파선이야. 무슨 소린가 싶었다. 이사장님이 보내준 한성정밀의 비공개 재무실사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형님의 친정은 이미 6개월 전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고 형님은 시어머니가 물려준 강남 상가와 아파트를 담보로 불법 사채까지 끌어다 친정 구멍을 메우고 있었다. 즉, 지금 그들의 협박은 마지막 발악이었던 셈이다. 선산의 보상금을 받아 자신들의 범죄와 파산을 덮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돈도 이미 형님 손에 넘어갔겠군요.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더 이상 구박받던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패는 뒤바뀌었다. 저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쳐놓은 그 덫을 그대로 저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만들어줄 차례였다. 나는 은밀히 형님의 뒤를 캐기 위해 심부름센터와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리고 며칠 뒤 형님이 절대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장소에서 찍힌 사진 몇 장이 내 손에 들어왔다. 내 손에 든 사진 속에서 형님은 웬 젊은 남성과 함께 강남의 모 호텔바에서 다정하게 미러를 나누고 있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사채업계의 거물이자 한성정밀의 불법 자금 세탁을 담당하는 브로커였다. 형님은 시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시댁의 인감도장까지 위조의 시어머니 명의로 수십억의 연대보증을 서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거잖아. 남편은 사진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해. 이자들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내 예상이 맞았다. 형님은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날까봐 두려웠던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어머니를 충동질해 우리 영주 노포가게와 선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으므로 유산 배분 자체가 무효라는 거짓 주장 세력과 가짜 의사 진단서까지 급조해 왔다. 법원에서 날아온 소장을 받은 날 우리 회사의 서버가 다시 한번 다운되었다. 이번엔 단순한 디도스가 아니라 내부 직원을 매수해 핵심 소스 코드를 유출하려는 시도였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직원을 매수한 자가 바로 형님의 비서였다. 하하, 동서, 흑수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흑수저야. 그깟 글은 몇 개 팔았다고 네가 대단한 줄 알았어? 법원 싸움 시작되면 너희 회사 신용도는 바닥을 칠 거고 결국 내 발밑에서 빌게 될 거야. 형님은 회사로 직접 찾아와 내 얼굴에 소장을 던지며 비아냥거렸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수치였다. 남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고 나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주변 투자자들과 거래처들은 소송 소문을 듣고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매출은 급감했고 은행권에서는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날아왔다. 진짜 절망의 나락이 발밑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 내가 다 포기할까? 선산 그냥 줘버릴까? 당신이랑 우리 직원들 길거리에 나앉는 거 못 보겠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내 무릎에 머리를 묻었다. 내 어깨 위로 무거운 책임감과 절망감이 짓눌러 왔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신에게 물었다. 왜 착하게 살려는 이들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지.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솟구쳤다. 아니, 여기서 포기하면 저 악마 같은 인간들이 승리하는 꼴을 보게 된다.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가면을 확 찢어버리겠다. 나는 이사장님께 마지막 부탁을 드렸다. 디데이를 잡겠습니다. 어머님의 다음 생신 연회날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형님의 친정 파산 소문이 돌기 전이라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대단한 귀부인인 양목에 힘을 주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형님은 시어머니 옆에서 현금 수억 원이 든 돈다발 상자를 선물하며 효부 흉내를 냈다. 어머, 둘째, 너희는 올 염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왔구나. 소송 준비는 잘 돼가니? 빈손으로 온 건 아니겠지? 시어머니는 내가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꼬았다. 주변의 친척들과 하객들의 시선이 우리 부부에게 쏠렸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무대 중앙의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내 노트북을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어머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감사를 담아서요.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형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와. 형님이 소리치며 나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 화면이 켜지며 재생된 것은 형님이 사채업자 브로커와 만나 시어머니의 강남 상가를 담보로 수십억의 불법 연대보증 서류의 도장을 찍는 몰래카메라 영상과 음성 녹취록이었다. 어차피 늙은이 금방 죽을 텐데 강남 상가 처분해서 우리 친정 구멍부터 메워야지. 소송 걸어서 둘째네 선상까지 뺐으면 완벽해. 형님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듯 웅성거렸고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큰 며느리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내 상가가 어떻게 됐다고? 어머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선물입니다. 내가 리모컨을 누르자 이번엔 검찰청에서 발행한 한성정밀 배임 및 횡령 혐의 구속영장과 형님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고소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동시에 연회장 문이 열리며 내가 미리 연락해둔 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형사의 신분증을 치켜들며 걸어 들어왔다. 박지연 씨 사문서 위조 및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아니야. 이거 다 전현이 조작한 거야. 어머니, 전현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형님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수사관들은 냉정하게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나를 붙잡았다. 둘째야, 애미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제발 큰애 좀 살려다오. 내 상가 좀 찾아줘.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어머님, 이미 강남 상가와 이 아파트는 사채 시장에 넘어가 다음 주에 압류 들어옵니다. 형님이 어머님 명의로 진 빚만 50억이 넘어요. 어머님은 이제 길거리에 나앉으셔야 합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듯 쓰러졌고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10년 동안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발바대던 인간들이 단 1시간 만에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으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남편과 함께 당당하게 연회장을 걸어 나왔다. 내 등 뒤로 붉은 석양이 길게 비추고 있었다. 사건이 지나간 지 어느덧 6개월. 그토록 요란했던 폭풍우가 지나간 영주의 노포마당에는 지독할 정도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아버님의 유산이었던 녹그릇 브랜드는 이제 전국의 주부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명품이 되었고 선산의 온천 개발 보상금은 우리 부부가 더 이상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 만큼의 단단한 성을 쌓아주었다. 이제 누구도 나를 구박받던 흙수저 며느리로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서늘하고 씁쓸한 바람이 먼저 불어왔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계신 시골의 작은 요양원을 멀리서 지켜보고 오는 길이다. 한때 강남의 번듯한 건물과 아파트를 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호령하던 그 노인은 이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창가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다. 큰아들네는 파산 후 서로를 탓하며 갈라섰고 형님은 구치소의 차가운 벽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님,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려야 했을까요? 마당 한편에서 햇볕에 잘 말라가는 녹그릇을 마른 수건으로 쓸어내리며 나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뱉었다. 그 좋은 재산을 손에 쥐고도 더 가지려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의 가슴에 못을 박던 그들의 말로가 너무나 허망해서 가슴이 먹먹했다.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다. 뉴스나 주변을 둘러봐도 양심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으며 손해만 보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백 없고 돈 없으면 밟히는 게 당연해진 씁쓸한 세상이다. 하지만 흐릿해진 아버님의 녹그릇 위로 내 얼굴을 비추어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묵묵히 내 삶의 땀방울을 믿었던 그 고집이 틀리지 않았음을 시간이 증명해 주었다. 얄팍한 잔머리와 탐욕으로 남의 것을 탐하던 이들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갔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심성을 바르게 쓰고 살았던 우리는 결국 하늘이 내린 복을 한 바구니 가득 받았다. 세상을 원망하며 똑같이 괴물이 되지 않기를 참 잘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여보, 날이 좀 찬데 안으로 들어와서 해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작업복 차림으로 녹그릇 상자를 나르느라 손등이 온통 거칠어진 내 남편. 시댁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았고 회사가 무너질 뻔한 위기 속에서도 나쁜 마음 먹지 않고 오직 나와 자식만을 위해 버텨준 우직한 사람이다. 멀리서 걸어오는 남편의 조금은 굽은 어깨를 바라보는데 코끝이 찡해지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솟구쳤다. 내가 세상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참 잘 보지. 결혼할 때 주위에서 아무리 가진 것 없다 말려도 오직 저 사람의 바르고 고운 심성 하나만 믿고 내 인생을 걸었던 내 눈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강남의 수십억짜리 상가 건물보다 온천이 터진 저 넓은 선산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유산은 바로 내 곁을 지켜준 내 삶과 내 남편이었다. 당신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다가와 내 거친 손을 감싸쥐었다. 그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웠던 내 10년의 서름을 완전히 녹여내고 있었다. 과거의 억울함과 슬픔은 흐르는 강물에 모두 씻겨 내려갔고 내 앞에는 오직 우리가 함께 일구어낸 눈부신 미래만이 환하게 열려 있었다. 인생이라는 긴 길 위에서 진짜 우리가 쥐어야 할 것은 움켜쥐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탐욕의 돈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 나는 아버님의 노포 앞마당에서 비로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봄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지금 이 순간 평생을 묵묵히 버텨온 나 자신에게 혹은 고마운 내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조용히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따뜻한 인생의 흐름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알고 플로우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당당하게 걸어가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